몇십 년을 아껴 모은 돈인데 통장에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처를 설명하라는 전화를 받는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누구에게도 숨길 게 없는 내 돈인데도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고 그 이후로 밤잠을 설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황당한 일처럼 들리시겠지만 이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더 놀라운 건 자식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것, 현금으로 장사한 돈을 나중에 입금하는 것, 오랜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일조차도 의심받을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궁금한 점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안정적인 삶을 돕기 위해 저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지 채널을 구독하시고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무상담센터에서 20년 가까이 일해온 전직 국세청 실무자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어르신들과 마주하며 겪은 꼭 아셔야 할 현실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고향에서 올라오신 한 60대 어르신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고인이 되신 남편께서 남겨주신 7천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넣으셨는데 며칠 지나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금의 출처를 확인해 주세요. 라는 짧은 말 한마디에 그분은 밤잠을 설치고 식사도 못하실 만큼 불안해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세금을 더 내야 하나? 혹시 벌이라도 받는 걸까? 그런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으셨다고 하더군요. 사실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은 예금만 하셨어도 이유를 묻는 전화를 받는 일이 어르신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금융기관에서는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이 발생할 경우 자금 흐름을 분석하기 위한 자동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탈세나 불법 자금이 아닌 정당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출처가 불분명하면 일단 확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몇 가지 기본적인 준비만 해두신다면 어르신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당당하고 안전하게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렇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결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돈은 제 돈입니다. 출처도 분명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차근차근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면 앞으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런 연락 자체를 피할 수 있는 예방 습관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크게 한 번에 입금하는 경우만 감시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빈번하게 반복되거나 일반적인 패턴과 다른 방식으로 입금이 이루어지면 금융기관의 분석 시스템에서 이상 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현금을 선호하고 현금으로 거래하신다는 점 자체가 의심받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 세대나 대부분 상인이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금을 지속적으로 이용하시는 모습이 상대적으로 특이하게 보일 수 있는 거죠. 물론 현금 사용이 잘못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설명이 부족하거나 기록이 없다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CTR, 즉 현금 거래 보고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하루 동안 한 사람 명의로 현금 입출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기관이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정보는 필요시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공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창구나 ATM을 통해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셨을 때 그 금액이 하루 기준 1천만 원을 넘었다면 별다른 문의 없이도 금융기관 전산 시스템이 자동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STR,
즉 의심거래 보고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건 금액과 관계없이 금융기관이 거래를 분석해 봤을 때 이건 일반적인 거래와 다르다는 판단이 들면 역시 FIU에 보고하게 됩니다. 예전에 상담했던 박서구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혹시 모를 신고를 피하고자 500만 원씩 며칠에 나눠서 ATM에 입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반복적인 현금 입금은 오히려 시스템에 더 민감하게 감지됩니다. 며칠 후 박서구 어르신께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입금하신 현금 자금의 출처를 설명해 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요즘은 흔한 일입니다. ATM을 통한 입금조차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 시스템에 의해 분석되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AI 인공지능 시스템이 24시간 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소에 한 달 200만 원 정도 정기적으로 입금하시던 분이 갑자기 하루에 1천만 원을 입금하셨다면 이는 시스템상 이례적인 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는 평소 거래가 거의 없던 계좌에서 며칠 사이 반복적으로 고액 현금이 입금될 경우에도 이상 거래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금액의 크기보다는 패턴의 변화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한 은행에 고액을 입금하지 않으시려고 A은행에 300만 원, B은행에 400만 원, C은행에 3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하루 전체 입금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기관 내부에서 연계해 보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명의 통장 예를 들어 자녀 명의나 배우자 명의로 돈을 입금하시는 경우도 자금 흐름 분석 과정에서 왜 남의 이름으로 계속 돈을 보내지? 라는 합리적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세대는 대부분 카드나 계좌 이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현금 사용만 고집하시는 모습 자체가 특별한 패턴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간단한 기록과 증빙만 준비하신다면 오히려 당당하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시스템에서 의심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혹시 연락이 오더라도 미리 준비한 자료로 차분히 설명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그 행동들이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어르신들께서 한 번쯤은 하셨던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미리 알고 피하셔야 할 중요한 습관들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떤 행동들이 거래 분석 시스템에 의심 신호를 줄 수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부분 어르신들께서 선의로 하시는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를 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리 하시고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째, 현금을 여러 번에 나눠서 입금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1,000만 원을 입금하면 보고된다고 들었어요. 하시고 500만 원씩 나누어 며칠에 걸쳐 입금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오히려 패턴이 비정상적이라고 인식되어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단순한 금액보다 빈도, 반복성, 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평소 소득 수준과 큰 차이가 나는 고액 입금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100만 원 정도 수령하시던 분이 갑자기 5천만 원을 입금하신다면 시스템은 정기 소득 외 자금 유입이 발생했다 고 보고 그 출처를 주목합니다. 셋째, 거래 패턴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만 거래하시던 분이 갑자기 일주일에 몇 차례씩 고액을 입금하신다면 이 역시 비정상 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자녀나 며느리 혹은 지인의 계좌로 대신 돈을 입금하시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은 아니지만 자금의 실소유주와 사용처가 불명확해질 수 있어 추후 소명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같은 명의 계좌에 송금하실 경우는 증여 목적 여부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현금만 고집하시는 경우입니다. 물론 현금 사용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대부분이 카드나 이체를 이용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현금만 거래하시는 경우는 자금의 흐름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계좌 이체, 현금 영수증 등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여러 은행에 나눠서 입금하는 것입니다. A은행에 300만 원, B은행에 400만 원, C은행에 300만 원을 같은 날 입금하면 총합이 1천만 원이 되어 CTR 보고 대상이 됩니다. 이때 은행 간 정보는 직접 연동되지는 않더라도 금융기관 내부 시스템이나 FIU의 통합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상담한 이광호 씨는 자녀 결혼을 앞두고 모은 5천만 원을 신고 걱정에 나눠 입금하셨는데 그 사실이 시스템에 포착되어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청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어르신들께서 좋은 의도로 하신 행동도 기록이 부족하거나 설명이 어려우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록을 남기고 자금 출처를 명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문제는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경우에도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은 이겁니다. 내 돈이면 내 돈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온 것인지 간단한 증빙 자료라도 미리 갖춰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해두셔야 할까요? 예를 들어 돌아가신 배우자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속 자금이라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상속세 신고서, 금융거래 내역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팔고 생긴 자금이라면 매매계약서와 잔금 입금 내역,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이라면 세금계산서, 장부, 사업자 등록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출처가 정당하더라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이런 기본 서류들을 평소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의심받기 쉬운 행동들. 예를 들면 현금 입금을 여러 번에 나누어 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일, 갑작스럽게 거래 금액이나 횟수를 바꾸는 것 등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 겪었던 사례들을 들려드리면 아, 나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하고 미리 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정은영 어르신 가명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시집간 딸이 생활이 빠듯하다고 하여 어머니로서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매달 200만 원씩 딸 명의 계좌로 송금하셨는데 처음 몇 달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가 지나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정은영 씨께서 따님께 정기적으로 자금을 송금하고 계신데 혹시 증여세 신고는 하셨나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 어르신은 당황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증여예요? 그냥 생활비 좀 보내준 건데요. 라고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매달 동일한 금액을 일정 기간 이상 송금한 경우 이는 단순 지원이 아닌 지속적 증여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정 어르신은 증여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부담하셔야 했습니다. 진심 어린 가족 간의 배려가 사전 설명이나 신고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 세법상 불이익을 받게 된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결국 정은영 어르신께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했고 정해진 기간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딸을 도우시려는 선이었지만 세법상에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자금 이전이 있을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김태진 어르신 가명입니다. 평생 자그마한 식당을 운영하시며 현금 위주의 영업을 이어오셨던 분입니다. 카드 결제는 받지 않으셨고 계좌이체보다는 손에 잡히는 현금을 선호하셨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들면서 매일 현금을 입금하러 가는 것이 어려워지자 일주일 단위로 500만 원, 600만 원씩 모아서 입금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신가요? 김 어르신께서는 장사에서 번 돈인데요. 라고 답하셨지만 현금 영수증도 없고 장부 기록도 불충분하다 보니 그 자금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 개월 동안 여러 차례 설명 자료를 준비하고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했습니다. 분명 성실하게 일한 결과였지만 준비된 증빙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으신 사례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오윤자 어르신 가명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갑작스럽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현금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오 어르신은 믿는 마음의 구두로만 약속하고 돈을 빌려주셨고 몇 개월 후 지인이 현금으로 갚아주었습니다. 이 돈을 그대로 은행에 입금하셨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이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나요? 오 어르신은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은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세무서에서는 그렇다면 누구에게 언제 어떤 조건으로 대여하셨는지 그리고 계약서나 입금 기록은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 어르신은 차용증도 없었고 계좌 송금 내역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돈이 실제 대여금인지 혹은 단순 자금 유입인지 판단이 어려워져 여러 차례 서류 제출과 설명을 요구받게 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분들은 결코 나쁜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저 일상 속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더라면 좋았을까요? 정은영 어르신의 경우 딸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시려면 1년에 1천만 원까지의 증여비과세 한도 내에서 조절하거나 사전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김태진 어르신의 경우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시거나 최소한 일별 매출을 수기 장부라도 작성해 두셨다면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윤자 어르신의 경우에는 비록 친분이 있는 지인이라 하더라도 간단한 차용증 한 장 또는 계좌를 통한 송금 기록만 있어도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실 수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준비와 기록입니다. 나중에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대비해 두자.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미 연락을 받으셨다면 그 순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당황한 나머지 잘못된 대응을 하시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오해를 더 키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그 순간 어떻게 대응하시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성급하게 대처하거나 반대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시는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상담을 해오며 자주 목격했던 절대 피해야 할 7가지 실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이 생기신다면 꼭 참고해 주세요. 첫째, 당황해서 얼떨결에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냥 있던 돈이에요. 어디서 났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오히려 더 의심의 근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모르겠다면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고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둘째,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무조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혹시 탈세하신 건가요? 라는 질문에 그럼 그냥 세금 낼게요. 하고 덜컥 동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할 사안이 아닐 수도 있으니 꼭 먼저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응대하는 경우입니다. 세무행정은 용어도 낯설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사나 회계사,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넷째, 관련 없는 자료까지 과도하게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혹시 이 서류도 도움이 될까 해서요. 하고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제출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히려 검토 대상이 넓어지면서 더 많은 의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만 정확히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성급하게 세금을 납부하려는 경우입니다. 문제가 될 바엔 그냥 내자 하시며 곧바로 납부하시기도 하는데 정확한 과세 근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모든 과정을 전화로만 해결하려는 경우입니다. 전화로 한 말은 나중에 증거로 남기기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꼭 서면으로 받아두시거나 이메일 등으로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일곱째,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경우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하고 목소리를 높이시면 담당자도 방어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정은 누르시고 차분하고 정중하게 설명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오윤자 어르신 가명의 사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이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지인이 준 돈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누구인지 언제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세무서에서는 정말 지인이 준 돈이라면 왜 그 지인의 정보조차 없을까? 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입증이 되지 않으면 해당 자금은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오윤자 어르신 가명은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셨고, 그 자금이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게다가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까지 함께 부담하셔야 했습니다. 분명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인데 차용증이나 송금 기록 같은 증빙이 없었기 때문에 입증되지 못한 사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무엇 때문에 연락을 했는지,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건지 차분히 내용을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시간을 요청하세요. 바로 답변을 하시기보다는 자료를 확인해야 하니 며칠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급하게 대답할수록 실수가 발생하기 쉬운 법입니다.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세무사나 회계사 혹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정확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당황해서 실수하거나 오해를 키우는 상황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애초에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놀라고 고생하기보다는 처음부터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고 행동 습관을 갖추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가 지난 20여 년간 상담을 통해 정리해온 사전 예방을 위한 7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들만 잘 실천하셔도 세무 관련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 국세상담센터 126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간단한 문의라도 전화 한 통으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을 정기예금에 입금하려고 하신다면 입금 전에 126번으로 전화하셔서 이런 자금을 입금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상담 직원이 친절히 필요한 서류나 주의사항을 안내해 줍니다. 세무사에게 직접 가기 어렵거나 부담스러우신 경우 이 126번 상담센터는 어르신들께 매우 유용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매우 유용한 제도, 바로 세법 사전답변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국세청에 미리 질의서를 제출하고 세법 적용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송금해도 되는지, 증여로 보지 않는지 등
세금 관련 불확실한 상황이 있으실 경우 미리 물어보시고 답변서를 받아두면 향후 문제가 생겨도 근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 고액 현금 입금 시 은행에 사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행에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실 경우 창구 직원에게 자금의 출처나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이건 아파트 전세금을 돌려받은 돈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금융기관이 FIU에 보고할 때 해당 설명을 함께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불필요한 의심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습관. 거래기록 일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수첩이든 메모장이든 상관없습니다. 큰 돈이 들어오거나 나갔을 때는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이유로, 얼마 라는 내용을 간단하게 메모해 두시기만 해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습관.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를 이용하고 이체 시메모를 남기는 것입니다. 예, 딸 생활비, 병원비 지원 등 계좌이체 내역의 메모가 남아있으면 그 자체가 훌륭한 증빙이 됩니다. 여섯 번째 습관.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는 것입니다. 병원, 마트, 약국 등에서 무엇을 사시든 현금으로 결제하실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기록은 나중에 소비증빙, 의료비 세액공제, 경비 처리 등에 쓰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습관. 6개월에 한 번씩 거래 내역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통장 정리를 하실 때 최근 6개월간 큰 금액의 입출금이 있었는지, 어떤 거래에 증빙이 필요한지 간단히 확인해 보세요. 혹시 빠뜨린 기록이 있다면 이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7가지 습관. 어느 하나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하나만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특히 기록을 남기는 습관은 반드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기억은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1년 전 받은 돈이 어디서 온 건지 명확히 기억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간단한 메모만 남겨도 나중에 언제든지 바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셔야 할 건 궁금하신 점은 미리 126번 국세상 담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습관입니다.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도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고 꼭 전문 세무사에게 가지 않으셔도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바탕은 정직한 태도입니다. 내 돈이라면 당당하게 제 돈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은 돈이라면 애초에 손대지 않으시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이자 가장 편안한 노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